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납입액은 3천만 원이 아니고요. 최대 한도인 3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5,7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개설 후 금융회사에서 이 가입기간 인정받으라고 돈을 일부 넣어주기 때문에 꼭 1만 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곤의 연금 수업 곤쌤 김원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곤쌤 질문 있어요 코너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들을 모아서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답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ETF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고요,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는 자주 진행하지 않지만 매수는 자주 하는데 매수에도 수수료가 있나요? 혹은 잦은 ETF 매수도 안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자, 일단은 ETF 매매와 관련돼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들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에 따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수료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쭉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뭐 거래 금액의 차이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거래 금액이 커지면은 조금 수수료를 낮춰서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살펴보니까 0.003%에서 많은 곳은 0.197% 정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행위 자체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매수했었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와 그 다음에 쪼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수했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주식 ETF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라고 하셨는데, 해외 주식 ETF 매도 시 250만 원 공제받고 22%는 세금을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 소득세라 하시면 15%의 세금을 또 추가로 내는 건가요? 아마 제가 이제 그 강의 촬영할 때 보통 해외 주식 ETF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정확한 표현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미국에 직접적으로 상장되어져 있는 미국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15.4%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 이제 직상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ETF들의 경우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 초과되는 어떠한 매매 차익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한 2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배금, 배당을 지급받게 되면 자, 미국의 배당소득세는 1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를 원천징수하고 세금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배당소득들 합산해서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ETF 수익률 마이너스 50%, 조금 이렇게 가슴이 좀 아려왔습니다. 50% 숫자를 보면서요. 그래서 기록 중인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식이나 ETF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사실 손익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평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ETF의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에 보유 주식수를 곱해서 우리가 평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이체하게 되면 그 평가 금액이 바로 주식 증여재산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는 뭐 10년간 2천만 원, 성년 자녀일 경우는 10년간 5천만 원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 평가액 자체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단 5천만 원은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사실 정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납부할 증여세
증여세가 없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의 경우는 일단 통장에 주식이 이체된 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출처를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물었을 때 증여세 신고에 대한 내역이 없게 되면 그때는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증여세 신고는 중요하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이 개시되면 재투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1만 원씩 연금을 개시한다면 기존에 보유한 ETF 배당금으로 재매수 역시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요. 자, 일단은 연금이 개시가 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납입이 안 됩니다. 납입. 자, 납입이 안 되는 거지 재투자가 안 된다. 이 표현은 일단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된 연금 계좌 안에는 추가적으로 돈을 넣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연금 계좌의 자금들을 합산해서 이렇게 이전 제도도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금 자체는 안 되지만 자, 지급받는 배당금의 경우는 입금되는 개념이 아니라 운용이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용이익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배당금들은 대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일단 입금이 되고요. 그 입금된 현금성 자산들은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종목의 재투자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되면 재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일반 계좌에서 커버드콜 콜 옵션 프리미엄 금액의 경우도 1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자, 일단 커버드콜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의 재원은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형 커버드콜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무조건 다 옵션 100%는 아니고요. 기초자산의 일부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분배금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커버드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무조건 커버드콜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서 세금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은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분배금 지급 내역에 가시면 과표 증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만약에 1주당 100원을 받았는데 과표 증분이 0원이다. 이러면 그때는 세금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배당금을 100원을 받았는데 이제 30원에 대한 부분이 과표 증분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1주당 30원에 대한 부분들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세 대상 배당 소득 즉 분배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일단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됐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역시나 금융소득의 경우는 1천만 원 초과분부터 보수 외 소득에 합산돼서 건보료 산정 기초소득에 포함된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분배금에 세금은 없는 것은 아니고 옵션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부분만 세금이 없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배금 받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디에 들어간다?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분배금 지급 내역들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와 관련된 질문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ISA 계좌 3년 만기를 앞두고 이제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 연금저축에 이체할 때 자, 세액공제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공제된다면 자,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4천만 원 인출 시 1천만 원에 대한 공제 10%는 토해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사항인데 자, 일단은 질문사항에서 잘못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일단은 ISA 계좌 3년 만기에 6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연금계좌에 6천만 원이 이체되고 그리고 3천만 원 한도로 10%인 300만 원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납입액은 3천만 원이 아니고요. 최대 한도인 3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5,7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넘겼더니 3천만 원의 10%라고 해서 이 3천만 원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천만 원의 최대 10%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의 10%도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6천만 원의 10%는 600만 원인데 최대 한도가 얼마다? 300만 원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다 적용받게 되면 나머지 5,7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인정을 받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인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연금저축이 있고 또 하나는 IRP 계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IRP 계좌의 경우는 중간에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ISA 계좌에 있는 자금들 IRP 계좌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중간에 빼야지라고 하면 그때는 중간에 빼기 위해서 엉뚱하게 IRP 계좌를 해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 만기 자금 이전에서 나중에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 연금 개시하기 전에 인출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연금저축을 선택해서 이전 절차를 거치시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금액이라면 향후 55세 이후 연금 개시했을 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연 1,500만 원을 초과해도 같을까요? 라는 질문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해라 요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 모두 다 합산해서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게 있고 1,500만 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 비과세 재원이라고 해서 세금이 없고요.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해도 절대적으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출 순서에 의해서도 가장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연금 개시 전후 인출하더라도 세금은 발생되지 않고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더라도 전혀 세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개설 후 1만 원 이상 입금해야 가입 시점이 인정되나요? 자, 기간을 10년 설정해서 가입하고요. 인정되는 시점부터 5년 경과 후 1억 원을 일괄 입금할 수 있나요? 굳이 1만 원 입금해야 하나요? 1억만 입금해 놨는데 돈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제 가입기간 좀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돈은 조금 넣어두세요 라고 해서 예시로 1만 원 이렇게 해놨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1만 원 입금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ISA 계좌 한번 개설해 보시면 금융회사에서 1원 정도를 입금을 해줍니다. 어떤 회사는 한 10원 정도 이렇게 입금해주고 100원을 입금해주는 회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이 가입기간 인정받으라고 돈을 일부 넣어주기 때문에 꼭 1만 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금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입기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얘기들을 왜 해드리냐면 연금계좌, 즉 IRP 계좌와 연금저축의 경우는 과거에 가입만 하더라도 그냥 가입기간이 인정됐는데 지금은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했었을 때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100원을 납입하던 1원을 납입하던 납입은 한 거기 때문에 가입기간 인정은 됩니다. 근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런 기준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개설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10,000원 정도는 넣어두면 그래도 자동으로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경우는 일단은 가입기간 인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연도가 바뀌게 되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도가 바뀌면 그때마다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연차가 5년차가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해서 절세계좌로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개설만 해두게 되면
된다면 납입한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내가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이러한 통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나는 필요하지 않아 이것보다는 일단 개설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활용을 하는 게 좋은 사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IS 계좌 5년 만기 해지 후에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예정인 52세 주부고요. 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5년 후 IS 계좌 만기 자금 원금 1억 원과 연금저축 1,800만 원씩 총 5년 넣어서 9천만 원을 넣은 원금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을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 찾을 수 있나요? 원금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될 텐데 일부 적은 자금으로도 10년 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IS 계좌에 1억 원 원금 넣어두고 이자 붙어서 어디로 넘겨요? 일단 연금저축으로 넘어가게 되면 납입액은 1억 원 플러스 알파 금액이 일단 입금되게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금저축에다가 1,800만 원 그리고 5년 넣으면 납입 원금까지 해서 토탈 1억 9천만 원의 납입 원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 개시 이전에 인출을 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금액의 크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인출하기 전에 과세 제외 금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억 9천만 원으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공제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일부 발생된 거지? 자, 그것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 제출하셔서 나는 세액공제 받은 게 없는데 왜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으로 되어져 있냐? 모두 다 비과세 재원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면 모두 다 비과세 재원으로 바뀌니까 그때 인출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운용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연금 개시한 다음에 뭐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수령 금액을 적정히 이제 설정하신 다음에 자금 인출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